사이렌 소리가 응급센터 유리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비상등이 붉게 깜고 대기실 공기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강소연의 등은 접수 카운터에 찍혀 있었습니다. 명찰끈이 반쯤 뜯겨 나간 채 옷깃이 비틀어져 있었어요.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여자의 목소리가 응급실을 찢어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건물 지은 회사 부회장 부인이야. 당장 우리 남편 CT부터 돌려. 저런 것들부터 보지 말고. 여자의 손가락 끝이 구급차에서 막 내려온 아이와 할머니를 겨눴습니다. 아이의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맺혀 있었고 산소 마스크 안에서 거친 숨이 새어나왔죠. 소연의 손은 이미 진료일에서를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저 아이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지금 그 당연한 것을 부숴버리라는 요구가 눈앞에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접수 직원이 감히 어디서 규정을 운운해? 사람 살려야 하는 병원이면 우리 같은 사람부터 챙겨야지. 후원금이 얼만 줄 알고. 여자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휘둘렸고 그 순간 소연의 명찰이 쓱 하고 찢겨나갔습니다. 대기실 한쪽에서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유 저러니까 병원은 항상 돈 있는 사람 편이지. 그때였습니다. 응급센터 구석 보호자 의자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여성이 고개를 들었죠. 짙은 회색 카디건에 오래된 가죽 가방 하나. 누가 봐도 평범한 보호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수술등 아래에서 수십 년을 서 있던 사람만이 가지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그 눈빛이 소연과 마주친 순간 소연은 알 수 없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이날 밤 이 응급센터의 룰이 송두리째 뒤집힐 거라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모른 채였습니다. 시간을 조금 돌려보면 이 사태의 시작은 훨씬 전부터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라이트케어 종합병원 응급센터. 아침 6시 자동문이 열리면서 소연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강코디, 오늘도 일찍 나왔네. 야간 근무를 마친 간호사가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인사했죠. 소연은 늘 그렇듯 환자 대장과 모니터부터 확인했습니다. 야간에 들어온 환자 목록, 중증도 순위, 현재 CT, MRI 대기자 수. 이 병원에서 환자의 순서를 정하는 첫 관문이 소연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셈이었습니다. 응급은 누구든 아픈 순서가 아니라 위험한 순서로 들어갑니다. 소연은 새로 들어온 인턴들에게 이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죠. 사람들은 대기실에서 늘 물었습니다. 왜 제가 먼저 아니에요? 왜 저 사람부터 들어가요? 그때마다 소연은 가슴속으로만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아픈 사람 마음은 다 급해. 그래도 죽을 수도 있는 사람부터 먼저 봐야 하잖아요. 이런 생각은 그냥 친절해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소연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릴 적 소연의 아버지는 공장에서 쓰러졌습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몰아쉬던 아버지를 엄마가 온 힘을 다해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그날 응급실은 북적였습니다. 보험이 어떻게 되느냐, 진료비를 미리 낼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먼저 날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라는 말을 3번 들은 뒤에야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연에게 응급실은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곳이 아니라 마지막을 바꾸는 곳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케어에 지원했을 때도 다른 부서보다 가장 바쁜 응급센터를 택했습니다. 힘들 걸 뻔히 알면서도 그랬죠. 응급센터는 늘 전쟁터였습니다. 오전부터 어지럼증, 교통사고, 복통, 심근경색 의심 환자가 몰려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연은 전화를 어깨와 귀 사이에 끼운 채 손을 쉬지 않고 움직였죠. 네, 보호자분. 지금 CT 대기가 20명입니다. 그래도 뇌출혈 의심이라 우선순위 올려서 최대한 빨리 돌려드릴게요. 전화기 너머에서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좀, 남편이 말이 자꾸 꼬여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 소리에 소연의 기억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잠깐 스쳤습니다. 입술이 마르던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손을 떠나보내지 못하던 엄마의 손등까지 같이 떠올랐죠. 지금 바로 의사 선생님께 전달하겠습니다.
혹시 상태가 더 나빠지면 바로 데스크로 오세요. 그땐 순서고 뭐고 없습니다. 관장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누군가 다가와 소연의 책상 위에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강코디! 라이트케어 진료협력센터장 배정우였습니다. 깔끔한 수트에 번들거리는 명품 시계. 의사처럼 보이지만 의사가 아닌 병원에서 권력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세다는 소문이 도는 사람이었죠. 이거 오늘 오후 일정인데 여기 표시된 분들은 CT랑 MRI 대기 순서 좀 조정해줘요. 노란 형광펜이 칠해진 이름 옆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호건설 VIP, 재단 주요 후원자, 후원 예정자. 소연은 서류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센터장님, 이분들 오늘 다 외래 예약이신데요. 응급 코드는 아닌 걸로 뜹니다. 배정우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하자는 거지. 당장 앞에 있는 사람들 다 미루라는 소리는 아니고 중간에 한두 명 끼워 넣으라는 거잖아. 병원 돌아가는 거 좀 유연해야지. 안 그래요? 응급실 쪽 CT는 응급 환자를 우선으로 돌리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쪽이랑도 맞춰야 해서 제가 임의로 순서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소연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지만 배정우의 미간이 바로 구겨졌습니다. 강코디, 병원은 자선 사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분들 덕에 응급실 유지되는 거예요. 건물 지은 사람, 장비 기증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억울하면 되겠어요? 그 말에 소연은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대형 병원 복도 구석에 주저앉아 있던 엄마의 모습이 같이 떠올랐거든요. 진료비 때문에 눈치를 보던, 혹시 돈이 없어서 우리만 늦게 보는 건가 하며 아무 말도 못하던 엄마의 모습이요. 소연은 한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도 응급실 쪽 장비는 기준대로 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급 우선 원칙을 바꾸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요. 배정우는 목소리를 낮추며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문제 걱정은 내가 해요. 강코디는 그냥 센터 입장과 환자 입장을 잘 조율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꾸 딱딱하게 나가면 인사평가할 때 곤란해지죠. 마지막 문장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뜻은 너무 또렷했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갈림길을 내가 쥐고 있다. 이 말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소연의 손가락이 서류 모서리를 꼭 쥐었습니다. 손톱 밑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죠. 센터장님, 죄송합니다. 응급 우선 원칙을 제가 맘대로 바꾸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서류는 응급실 주치의 선생님께 먼저 상의한 뒤에 가능한 범위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순간 배정우의 표정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강소연 씨, 이 병원 너무 정의감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곳이라는 거 이제 좀 아셨으면 합니다. 서류가 소연 책상 위에 거칠게 밀려났습니다. 형광펜이 칠해진 이름들이 마치 돈의 순위표처럼 눈앞에서 번쩍거렸죠. 그때 윤도현이 이 모든 대화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응급센터에서 가장 바쁜 신경외과 교수였죠. 소연 선생님, 센터장님 말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요. 소연은 애써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민호는 응급센터의 숙명이라고 하잖아요. 다들 저보다 더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윤도현은 잠시 소연을 바라보다가 회의실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어둑해진 마당 너머로 새로 짓는 신관 건물이 보였습니다. 전면에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라이트케어 신관 증축공사 시공 서호건설. 저 건물 아세요? 요즘 위에서 저쪽 눈치를 엄청 봅니다. 자꾸 응급실에도 영향이 오려고 하네요. 소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류 위 형광펜 옆에 적힌 이름. 서호건설 진료협력센터 회의록, 후원금 리스트에서도 몇 번이고 봤던 이름이었죠. 강코디가 지키는 기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소연에게는 손을 잡아주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윤도현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단어를 고르는지도 보였습니다. 병원 안에서 옳다는 말을 쉽게 꺼낼 수 없는 구조라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조심해야 합니다. 위에서 괜한 낙인 찍히면
정작 제가 필요할 때 지켜드릴 수가 없어요. 낙인이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문제되는 직원이라는 소문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사건을 볼 때 누가 잘못했냐 보다 누가 원래부터 말이 많았냐를 먼저 보게 되죠. 윤도현의 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공감이 되면서도 서늘했죠. 밤이 깊어갈수록 응급센터는 더 붐볐습니다. 소연은 몇 번이나 식어버린 커피를 비워내며 모니터와 환자 사이를 오갔죠. 새벽 무렵 응급센터 TV에서 병원 홍보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라이트케어 의료재단 이사장 한서영. 환자는 누구든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짧은 인터뷰 속에서 흰머리가 섞인 단발머리 여성이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술복이 아닌 정장을 입었지만 눈빛에서는 아직도 칼과 실을 잡고 있는 사람의 기운이 느껴졌죠. 간호사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장님 말만 현실이었으면 좋겠네. 요즘 VIP 들어오면 윗선에서 바로 전화 내려오잖아요. 누군가는 비웃듯 웃었고 누군가는 텔레비전을 힐끗 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아버지가 떠난 그날 밤 무표정한 의사가 한 줄 적어 내려가던 사망진단서가 떠올랐습니다. 환자는 누구든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화면 속 문장이 마치 오래된 빛처럼 가슴에 걸려들었습니다. 언젠가 저 말을 진짜로 믿을 수 있는 날이 오기는 할까. 소연은 그렇게 생각하며 책상 위에 놓인 노란 형광펜 서류를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그날 오후 4시 응급센터 앞 VIP 전용 주차구역에 검은색 제네시스가 멈춰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하이힐 소리가 로비 바닥을 따박따박 울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여자였습니다. 손목에 시계만 해도 소연의 3달치 월급은 좋게 될 것 같았어요. 오지연이었습니다. 접수 카운터 앞에 선 오지연은 가방을 탁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남편 정기검진 예약했는데 CT 혈액 검사 오늘 다 해야 해요. 얼마나 걸려요? 오지연이 말했습니다. 묻는 게 아니라 통보하는 투였죠. 소연은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조용길, 오후 5시, 검진센터 외래 예약. 응급이 아니라 정기 건강검진이었습니다. 검진센터는 2층인데요. 여기는 응급센터라서 응급 환자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소연이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오지연의 눈썹이 확 올라갔습니다. 응급 쪽 CT가 더 빠르다고 들었는데요. 그냥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오지연의 목소리가 한층 날카로워졌습니다. 손가락이 창밖을 가리켰죠. 공사 중인 신관 건물이 보였습니다. 대형 현수막에는 서호건설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저 건물 우리 회사가 짓는 거예요. 병원에 후원금도 얼마나 내는지 아세요? 오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의 등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배정우 센터장이 며칠 전 책상에 던진 서류가 떠올랐거든요. 노란 형광펜으로 칠해진 이름들, 그 맨 위에 서호건설 VIP라고 적혀 있던 게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규정은 명확했습니다. 응급센터 장비는 응급 환자 우선이었죠. 죄송하지만 응급실 CT는 응급 우선순위에 따라 운영됩니다. 정기검진은 2층 검진센터에서. 소연이 끝까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오지연이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소리가 대기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대기 중이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죠. 지금 나한테 규정 타령해요? 우리가 돈을 얼마나 내는데? 오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소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도록 애썼죠. 환자분의 상태가 응급이 아닌 이상 저희가 임의로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소연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응급센터 유리문이 벌컥 열리며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아이가 누워 있었어요. 7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몸,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천식 발작! 산소 포화도 85% 스테로이드 투여했는데 반응 없어요. 구급대원이 급하게 외쳤습니다. 소연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들것 옆으로 달려가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죠. 입술이 파래지고 가슴이 빠르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려고 애쓰는 게 눈에 보였어요.
뒤따라 들어온 할머니는 비에 젖은 옷차림으로 떨리는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우리 지훈이. 할머니가 흐느끼듯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은 즉시 시스템에 아이를 등록했습니다. 서지훈, 7살, 응급도 1단계. 최우선 처치 대상이었죠. 지금 바로 처치실로 들어갑니다. 신경외과 협진 요청하고 CT 대기 최우선으로 올려주세요. 소연이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모니터에는 대기 중인 CT 환자가 2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지금 당장 검사가 필요했어요.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먼저 왔는데 왜 저 애부터 해요? 오지연이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지연은 팔짱을 낀 채 소연을 노려보고 있었죠. 응급 환자라서 먼저 들어갑니다. 소연이 짧게 답했습니다. 응급? 천식이 뭐가 응급이에요? 우리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요. 오지연이 목청을 높였습니다. 소연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어요. 아버지가 쓰러졌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라는 말을 3번 듣고 결국 너무 늦게 들어갔던 아버지, 그리고 다시는 나오지 못했던 그 복도.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식 발작은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저 아이는 지금 당장 산소가 필요합니다.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지연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급하면 응급실이 아니라 큰 병원 가면 되잖아요. 여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고요. 오지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대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이 할머니인 이말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그대로 맺혀 있었습니다. 입술을 떨며 뭐라 말하려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그 모습을 본 순간 소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던 그날 밤, 진료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허리를 굽히던 엄마. 죄송합니다. 저희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작아지던 엄마의 뒷모습이 지금 이말순 할머니와 겹쳐 보였어요. 환자는 돈으로 순서가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소연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어 하나하나는 명확했죠. 오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오지연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바닥을 찍었어요. 저 아이가 먼저 치료받아야 합니다. 이게 응급실 원칙입니다. 소연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지연은 소연의 명찰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강수연, 환자 상담 코디네이터? 접수 직원 주제에 감히 어디서 나한테 원칙을 가르쳐? 당장 센터장 불러요. 오지연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배정우가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급히 연락한 모양이었죠. 그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는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강 코디, 잠깐 이리 와봐요. 배정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이 한 발짝 물러서자 배정우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 수습 안 하면 우리 다 곤란해져. 저분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배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가, 소연이 말하려는 순간 배정우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CCT 2대 있잖아. 하나는 애 먼저 돌리고 하나는 저분 남편분 먼저 넣으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배정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원칙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안 됩니다. 응급 우선 원칙은 원칙. 지금 원칙 지키다가 병원 문 닫으면 그때는 누가 책임져? 배정우가 더 낮게 속삭였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죠. 강소연 씨, 지금 회사 생활 계속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배정우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처치실 문이 벌컥 열리며 간호사가 뛰어나왔습니다. 환자 산소 포화도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CT 안 돌리면 위험합니다. 간호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배정우를 지나쳐 오지연 앞으로 다가갔죠. 죄송하지만 저 아이가 먼저 검사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진은 순서를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지연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지금 나보고 기다리래? 오지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오지연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소연의 명찰을 잡아챘죠.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명찰끈이 반쯤 뜯겨나가며 소연의 목덜미에 붉은 자국이 생겼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건물 지은 회사 부회장 부인이야. 당장 우리 남편 CT부터 돌려! 오지연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구석에 앉아있는 이말순을 가리켰습니다. 저런 것들 때문에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 피해본다고. 오지연이 내뱉었습니다. 대기실이 숨을 멈췄습니다. 이말순은 손을 떨며 손자 옆에 더 바짝 붙어 앉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많다고, 건물을 지었다고, 후원금을 낸다고 생명의 순서가 바뀌어도 되는 걸까요? 소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환자는 누구든 똑같이 소중합니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지연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휘둘러 접수 카운터 위의 서류들을 쓸어버렸죠.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소연의 개인 물품까지 우르르 쏟아졌어요. 아유, 답답해서 센터장! 이 직원 당장 교체해요! 오지연이 고함을 쳤습니다. 배정우는 난처한 얼굴로 소연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명확했죠. 이제 그만해. 더 버티면 너만 손해야. 하지만 소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찰은 찢겼고 옷깃은 비틀어졌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응급센터 구석 보호자 의자에 조용히 앉아있던 노년의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색 카디건에 낡은 가죽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은 평범한 보호자처럼 보이는 사람.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수십 년간 수술실 조명 아래에서 칼을 잡았던 사람. 수백 개의 결정을 내렸던 사람의 눈이었죠. 한서영이었습니다. 라이트케어 의료재단 이사장, 이 병원의 최고 책임자.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서영은 가만히 앉아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찢겨진 명찰, 바닥에 흩어진 서류, 떨고 있는 할머니, 그리고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숨쉬는 아이, 그리고 그 모든 것 앞에서 혼자 버티고 서 있는 한 직원의 뒷모습을. 서영의 손이 가방 손잡이를 천천히 쥐었습니다. 이 병원이 진짜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오늘 밤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배정우가 소연을 구석으로 몰아넣었죠. 창문 너머로 공사 중인 신관 건물이 보였어요. 서호건설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강소연 씨,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저 사람이 누군지 알면서. 배정우가 목소리를 낮추며 다그쳤습니다. 소연의 손은 여전히 찢어진 명찰을 쥐고 있었어요. 목덜미가 따갑게 쓰라렸습니다. 명찰끈이 피부를 핥힌 자국에서 통증이 밀려왔죠. 하지만 그보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합니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배정우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가리켰죠. 화면에는 환자 대기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서지훈, 7세, 응급도 1단계, 천식발작.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요. 응급, 등급 좀 조정하면 되잖아요. 저 애는 2단계로 낮추고 조용길 씨는 응급 코드로 올리는 거예요. 시스템상으로만 순서 맞추면 아무도 모릅니다. 배정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아주 당연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처럼요.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맴돌았습니다. 몇 번만 클릭하면 되는 일이었죠. 기록 하나만 바꾸면 모든 게 조용히 정리될 것 같았습니다. 소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어요. 그건 의료기록 조작입니다. 소연이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배정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의자에 기대앉으며 팔짱을 꼈죠. 조작? 이게 무슨 범죄라도 돼요? 그냥 행정적으로 융통성 있게 처리하는 겁니다. 어차피 환자들 다 치료받을 거 아니에요. 순서만 좀 바뀌는 거지. 배정우가 말했습니다.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안 됩니다. 응급 우선 원칙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기록을 바꾸는 순간 그 기준이 무너집니다. 소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배정우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미간에 깊은 주름이 졌어요.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소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한 뼘도 안 될 정도로 가까워졌죠. 강소연 씨, 계약직이 정규직 되려면 제 도장이 필요하다는 거 알죠? 배정우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숨소리까지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년에도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 바닥에서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됩니다. 배정우가 협박했습니다. 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자리를 잃는다는 건 무서운 일이었죠. 집 월세는 계속 올랐고 아버지가 없는 집안을 소연의 월급이 버티고 있었어요. 소연이 번듯한 병원에 취직했다는 게 엄마의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나갔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연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어 하나하나는 명확했죠. 배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비웃음이 새어나왔어요. 후회하지 마요. 진짜로. 배정우가 차갑게 내뱉으며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사무실을 흔들었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책상 다리를 붙잡고 가까스로 몸을 지탱했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을까요? 엄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의를 지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현실에 타협하는 게 살아남는 방법인 건지.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은 황급히 문을 열고 나갔죠. 배정우가 오지연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거의 직각에 가까운 각도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너무 융통성이 없어서 제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배정우가 사과했습니다. 오지연은 팔짱을 낀 채 턱을 치켜 세웠어요. 명품 가방을 어깨에 단단히 걸치고 한쪽 발로 바닥을 톡톡 쳤습니다. 그 직원 당장 교체해요. 아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 애가 환자 상대하면 안 되죠. 오지연이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배정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을 향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죠. 구석에 앉아있던 노년의 여성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색 카디건을 걸친 평범한 보호자처럼 보이는 사람. 낡은 가죽 가방을 무릎에서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그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수십 년간 수술실을 지배했던 사람의 걸음걸이였죠. 한서영이었습니다. 그는 배정우와 오지연 사이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구두 소리가 바닥을 규칙적으로 두드렸습니다. 대기실의 모든 사람이 그쪽을 바라봤죠.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지금 누구 보고 기록을 바꾸라고 했죠? 한서영이 물었습니다. 배정우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네, 무슨 응급 등급을 조정하라고, 의료 기록을 수정하라고 지시한 게 맞습니까? 한서영이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배정우는 당황한 얼굴로 서영을 위아래로 훑어봤. 그는 짜증이 섞인 표정으로 손을 휘저었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내부 업무 중이니까 자리로 돌아가 계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배정우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죠. 병원장, 기획실장, 이사회 실무진, 법무팀. 모두 긴급 호출을 받고 달려온 듯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서영을 보자마자 일제히 허리를 숙였어요. 이사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병원장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응급센터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배정우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사라졌어요. 입이 반쯤 벌어진 채 굳어버렸습니다. 오지연은 눈을 감기며 한서영을 다시 쳐다봤죠. 가방을 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연도 그 자리에서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평범한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병원의 최고 책임자, 라이트케어 의료재단을 이끄는 사람이었죠. 한서영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찢어진 명찰, 떨고 있는 할머니, 산소 마스크를 쓴 아이, 그리고 배정우의 굳어버린 얼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보안실, CCTV 영상 지금 당장 응급센터 모니터로 띄우세요. 한서영이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병원장이 황급히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잠시 후 대기실 대형 모니터에 영상이 떴어요. 오지연이 카운터를 내리치는 장면, 소연의 명찰을 잡아 찢는 장면, 이말순 할머니를 가리키며 저런 것들이라고 말하는 장면, 서류를 쓸어버리는 장면, 모든 게 선명하게 소리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서영은 배정우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배 센터장, 방금 직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한서영이 물었습니다. 배정우는 입술을 떨었어요. 목구멍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응급 등급을 조정하라고 했죠? 의료 기록을 수정하라고 지시한 거 인정하십니까? 배정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처럼 휘청거렸죠. 한서영은 병원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배정우 센터장, 지금 즉시 직무정지 조치합니다. 내부 감찰팀 소집하고 서호건설과의 모든 계약건 전부 재검토 들어가세요. 한서영이 명령했습니다. 병원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배정우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병원을 위해서 환자 기록 조작하고 직원 협박하는 게 병원을 위한 거였습니까? 한서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배정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서영은 다시 오지연을 봤습니다. 오지연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죠. 가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저는 그냥 제 남편이 환자 보호자에게 폭언, 직원에게 폭행, 의료 업무 방해. 지금 즉시 나가주세요. 앞으로 이 병원 출입을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한서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오지연은 황급히 가방을 움켜쥐었죠. 우리 회사가 누군지 알아요? 서호건설이에요. 계약 깨지면 병원이 어떻게 되는지. 오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한서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계약서 검토해 보니 위약금 조항이 명확하더군요. 귀사 측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변호사 통해 정식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한서영이 말했습니다. 오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보안요원들이 양쪽에서 그를 안내했고 오지연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응급센터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숨죽이고 지켜보던 사람들이 천천히 숨을 내쉬기 시작했어요. 한서영은 천천히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몸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한서영은 바닥에 떨어진 명찰을 주워 들었습니다. 찢어진 명찰을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소연을 바라봤죠. 수고했어요. 한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소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규정을 지킨 직원을 이 병원은 보호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한서영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처치실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저 아이부터 치료하세요. 지금 당장. 한서영이 지시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지켜냈습니다. 원칙을, 아이를, 그리고 자신의 양심을. 한서영은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 병원에서 환자는 돈으로 순서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한서영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대기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박수 소리가 응급센터를 가득 채웠죠. 이말순 할머니는 손자를 꼭 안은 채 목이 메어 울었습니다. 그날 밤 라이트케어 병원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샵 챕터 4 숨겨진 정체와 새로운. 오지연이 떠나고 한참이 지났지만 응급센터는 여전히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방금 목격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한서영 이사장이 평범한 보호자 차림으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단 한 번의 명령으로 센터장을 직무정지시키고 VIP를 내쫓았다는 사실. 간호사들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진짜 이사장님이셨어.
한편 지훈이의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죠. 할머니는 손자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서영은 할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그 순간 처치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윤도현이었습니다. 신경외과 협진 요청을 받고 달려온 거였죠. 그는 아이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천식발작 맞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치료 들어갔네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문득 복도 쪽을 바라봤어요. 소연이 벽에 기댄 채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명찰은 찢어져 있고 옷깃은 비틀어져 있었죠. 윤도현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처치를 마치고 나온 도연은 곧장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강 선생, 많이 놀랐죠? 윤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도연의 얼굴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보다 저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소연이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그때 뒤에서 한서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현아. 한서영이 처치실에서 나오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윤도현이 돌아섰어요. 한서영은 아들과 소연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소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서영 이사장과 윤도현 교수의 관계를. 그동안 협진하러 자주 내려왔던 신경외과 교수, 규정을 지키라고 격려해주던 사람, 센터장의 압박을 걱정해주던 사람, 그 사람이 이사장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소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교수님이 이사장님 아드님이셨어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도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서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친구 신분 숨기고 다니는 버릇이 있어요. 병원에선 그냥 의사로만 보이고 싶다면서요. 한서영이 말했습니다. 소연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윤도현이 말했습니다. 한서영은 두 사람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의실로 가죠? 여기서 이야기하기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서영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응급센터 뒤편의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조용해졌어요. 한서영은 소연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소연은 긴장한 채 의자 끝에 앉았죠. 윤도현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강소연 씨. 오늘 수고 많았어요. 한서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 가장 어려운 법이죠. 특히 이 병원에서는. 한서영이 말했습니다. 한서영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오랜 시간 쌓아온 사람의 피로함 같은 것. 제가 이 병원을 맡은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세운 재단이었죠. 남편이 떠난 뒤 혼자 이끌어왔어요. 한서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처음엔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들고 싶었어요.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곳. 하지만 한서영이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공사 중인 신관 건물이 보였죠. 어느 순간부터 병원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후원금이 들어오고 건물이 커지고 VIP가 생기면서 제가 원하던 병원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서영이 말했습니다. 소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평범한 옷을 입고 병원을 돌아다녀요.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환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직접 보려고요. 어머니는 늘 현장을 보고 싶어 하세요. 보고서가 아니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시죠. 윤도현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이 병원에 아직 제대로 된 사람이 있다는 걸. 그리고 이제 바꿔야 한다는 걸. 한서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일부터 대대적인 개편이 시작됩니다. VIP라 하더라도 응급 우선 원칙은 절대 건드릴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할 거예요. 한서영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도현을 바라봤죠. 도연이 내가 맡아라. 응급센터 개편 프로젝트. 한서영이 지시했습니다. 윤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한서영은 다시 소연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강소연 씨, 당신이 이 프로젝트에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직접 현장을 경험한 사람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한서영이 제안했습니다. 소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응급실에서 난 우리 병원이 어떤 사람을 지켜야 하는지 다시 확인했어요. 당신이 우리 병원의 기준이었고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윤도현이 조용히 다가와 소연 옆에 섰습니다. 강 선생, 제가 신분을 숨긴 건 이유가 있었어요. 소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병원에서 저를 볼 때 이사장 아들이라는 타이틀로 보는 게 싫었어요. 그냥 한 명의 의사로, 실력으로만 평가받고 싶었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리고 당신을 제대로 보고 싶었어요. 제 신분 때문에 주눅 들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요. 윤도현이 덧붙였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한서영은 두 사람을 보며 작게 웃었어요. 이제 숨길 필요 없겠네. 어차피 내일이면 병원 전체가 알 테니까. 한서영이 말했습니다. 얼마 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어요. 한서영은 임원들 앞에서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병원의 모든 규정을 재점검합니다. VIP 특혜는 전면 폐지. 응급 우선 원칙은 절대 준수. 직원 보호 시스템 구축. 이것이 앞으로 라이트케어의 방향입니다. 한서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난색을 표했죠. 하지만 이사장님, 후원금 문제가. 후원금 때문에 환자의 생명 순서가 바뀌어선 안 됩니다. 그런 돈이라면 받지 않는 게 낫습니다. 한서영이 잘라 말했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 곳곳에 공지가 붙었습니다. 익명 신고 시스템 도입. 직원에 대한 폭언 폭력 발생 시 즉시 진료 중단 가능. 응급 우선 원칙 위반 시 엄중 처벌. 직원들은 공지문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바뀌는 건가? 이번엔 다를 것 같은데. 소연은 응급센터 데스크에 앉아 있었어요. 새 명찰이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강소연, 환자 경험 개선 TFT.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약직 신분이 불안했던 소연이 이제는 병원 개혁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윤도현이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어요. 첫 출근 축하해요. 윤도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은 커피를 받아 들었습니다. 아직도 꿈 같아요. 소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윤도현은 소연 옆에 앉았죠. 앞으로 더 바빠질 겁니다. 각오하세요. 윤도현이 말했습니다. 배정우의 사무실이 봉인됐습니다. 감찰팀이 들어가 서류를 압수하기 시작했죠. 진료협력센터 컴퓨터에서 나온 자료들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VIP 환자 우선 처리 지시 내역, 후원금과 연결된 특혜 제공 기록, 직원들에게 보낸 압박 메시지들, 심지어 서호건설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흔적까지 발견됐어요. 병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라이트케어 병원은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근절하겠습니다. 배정우 전 센터장은 해임되었으며 관련 사안은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병원장이 카메라 앞에서 밝혔습니다. 그 뉴스는 당일 저녁 메인으로 보도됐죠. 병원 직원들은 휴게실에서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진짜 끝까지 가는구나. 이번엔 다르네. 정말 바뀌는 것 같아. 간호사들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소연은 응급센터 한쪽에서 조용히 뉴스를 봤어요. 화면 속 병원장의 단호한 표정이 이번만큼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뒤 서호건설에서 공식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조용길 부회장 명의였죠. 부회장 부인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회사 차원에서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라이트케어 병원과의 계약은 병원 측 강침을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입장문은 짧았지만 명확했습니다. 오지연은 그 뒤로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소문에 의하면 남편의 강력한 권유로 사회봉사 활동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변화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날 저녁 윤도현이 소연을 옥상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도시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풍경을 바라봤죠. 강 선생,
저와 함께 이 병원을 바꿔나가 주시겠어요? 윤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돌려 도연을 봤어요. 도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보며 웃었습니다. 3년 후 어느 봄날 병원 앞 로비에 소연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죠?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옆에는 윤도현이 서 있었어요. 소연의 허리를 조심스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매번 지나갈 때마다 신기해요. 제 이야기가 여기 새겨져 있다는 게. 소연이 동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윤도현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당신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병원의 새로운 시작이죠. 두 사람은 1년 전 결혼했어요. 여전히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신경외과 과장이 됐고 소연은 본부장으로서 병원 문화를 이끌고 있었죠. 로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판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 입사한 직원들은 선배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이 병원의 기준이 뭔지 알아? 바로 저 문구야. 선배 간호사가 신입에게 말했습니다. 응급센터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환자들은 순서를 존중했고 직원들은 당당하게 일했습니다. 한서영은 여전히 가끔 평범한 옷차림으로 병원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이제는 문제를 찾기보다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괜찮은 병원이 됐어. 한서영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세운 병원이 이제야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춘 것 같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소연은 응급센터를 지나가다 멈춰섰어요. 3년 전 그날처럼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죠. 들것에 실려온 환자, 달려오는 의료진, 대기하는 보호자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누구도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순서를 따졌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응급 우선 원칙을 이해하고 있었죠. 소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세상. 이 아이가 아프면 달려올 병원. 그 병원이 돈이 아니라 생명을 먼저 보는 곳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강 본부장님.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소연이 돌아보니 이말순 할머니였어요. 손자 서지훈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건강하게 자라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됐다고 했죠. 할머니, 지훈아. 소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말순은 소연의 배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 곧 나으시겠네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지훈이는 수줍게 소연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어린이 글씨로 삐뚤빼뚤 쓰여 있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저도 커서 의사 선생님이 될 거예요. 소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훈아,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꼭 훌륭한 의사 선생님 되렴. 그날 밤 소연과 도연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신혼집이었어요. 도연이 소연의 발을 마사지해주며 물었습니다. 후회한 적 없어요? 그날 규정을 지키지 말고 센터장 말을 들었으면 편했을 텐데.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때 제대로 된 선택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도연은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소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 그 비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 같았죠. 5년 후 라이트케어 병원 창립 50주년 기념식.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한서영이 단상에 섰습니다. 70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이 병원은 50년 전 한 가지 꿈에서 시작됐습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치유받을 수 있는 병원.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꿈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서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8년 전 한 직원이 용기를 냈습니다. 규정을 지키겠다고, 환자의 생명이 우선이라고 말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용기가 이 병원 전체를 바꿨습니다. 한서영의 시선이 객석의 소연을 향했어요. 소연은 도연과 함께 앉아 있었고 5살 된 아들 하윤이를 무릎에 앉히고 있었습니다. 강소연 본부장,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소연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도연이 격려하듯 손을 잡아줬어요. 소연이 단상으로 올라가자 한서영이 상패를 건넸습니다. 라이트케어 병원 가치 실현 대상. 이 병원의 기준을 지킨 사람에게 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상패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소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8년 전 그날 밤, 저는 두려웠습니다. 규정을 지키면 일자리를 잃을 것 같았고, 가족에게 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때로 불공평해 보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먼저이고 돈 많은 사람이 우선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올바른 것은 결국 이깁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옵니다. 소연이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옆에서 힘이 되어준다면 그 정의는 더 빨리 옵니다. 한서영 이사장님처럼, 윤도현 교수님처럼, 그날 응급센터에서 저를 지켜본 모든 분들처럼 소연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병원이 환자와 직원 모두가 존중받는 곳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소연 가족은 로비의 동판 앞에 섰습니다. 5살 하준이가 엄마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엄마, 여기 왜 엄마 이름 있어요? 소연이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하윤아, 엄마가 예전에 용기를 냈던 적이 있단다. 용기가 뭐예요? 무서워도 옳은 일을 하는 거야. 도연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준이도 커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되렴. 엄마처럼.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엄마처럼 용기 있는 사람 될 거예요. 그 순간 응급센터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의료진이 달려갔죠. 하지만 이제 그 광경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 안에서 누군가는 생명 순서대로 공평하게 치료받을 거라는 것을, 돈이 아니라 위급도가 기준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떤 환자도 어떤 직원도 모욕당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죠.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부당한 일을 목격했을 때 외면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소연처럼 여러분을 지켜봐 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한서영 이사장처럼, 윤도현 교수님처럼.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옵니다. 선한 사람은 결국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도 용기와 희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